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두 단어, 인싸와 아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 연령대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스스로를 이 중 하나로 생각해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싸는 무리에 잘 섞여 분위기를 주도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넓은 인간관계를 즐기는 사람을, 아싸는 무리 밖에 머물며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거나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죠. 이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접해온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이 외향형과 I, 즉 내향형 구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어디서 주로 에너지를 얻는지,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교류인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어느덧 MBTI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라벨 붙이기에 열광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탐구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다양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틀을 필요로 할까요? 복잡한 세상 속 단순화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인싸 혹은 아싸나 MBTI 같은 성격 분류 도구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모순적인 모습과 예측 불가능한 잠재력이 뒤섞여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가족, 동네 친구, 학교 친구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지역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성향과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은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나 얼굴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와 잘 맞을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와 같은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회적 복잡성과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싸 혹은 아싸나 MBTI와 같은 단순화된 틀이 일종의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이 도구들은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 명확한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빠른 이해와 예측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E형인 나는 사람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얻지와 같이 상대방과 나 자신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소통을 촉진합니다. 너 T야? F야? 와 같은 질문처럼 서로의 성향을 묻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어색함을 줄이고 관계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자기 이해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고민될 때 특정 유형 설명을 보며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얻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성격 유형 분류는 비록 과학적 엄밀성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혼란을 줄이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우리의 심리적 필요에 부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MBTI를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이 왜 인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순한 틀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더 넓은 시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싸와 아싸라는 구분이 함축하는 사교성의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결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표면적인 기준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교 기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후천적인 능력이나 기술에 가깝습니다. 가정교육,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통해 학습되고 발전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화를 잘 이끌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교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교 선호도입니다. 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 혹은 어디서 심리적 에너지를 얻는지와 관련된 보다 선천적인 기질이나 성향에 가깝습니다. MBTI의 E 혹은 I 구분이 주로 이 측면을 다루려고 하죠. 인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측면, 즉 기술과 선호도가 모두 높은 경향이 있고 아싸는 둘 다 낮거나 혹은 기술은 있지만 선호도가 낮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교 기술은 뛰어나지만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즉 능숙한 내향형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즉 서툰 외향형도 있습니다. 사교 선호도는 어디서 올까요? 본능, 이성,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사교 선호도, 즉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본능과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능은 시끌벅적함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종종 즉각적인 즐거움, 강렬한 감각, 감정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고 떠들고 활동하는 상황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감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경쟁과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자극, 감정적 교류, 사회적 인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거나 이를 강하게 추구하는 성향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인싸적인 활동에서 더 큰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의 소음이나 자극을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단 내에서 따돌림이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사람 많은 곳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능의 작용 방식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은 홀로 있기를 원할까요? 이성을 더 중시하고 논리적 사고, 자기 통제, 개인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 중 일부는 큰 집단이나 시끌벅적한 모임에 대해 부담감이나 경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평소 내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불편해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죠. 또한 사람이 많아지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위험하거나 어리석은 행동, 예를 들어 과음이나 충동적 결정 등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진정한 교감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건 의미 없다라고 느껴져 와 같이 피상적인 관계에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에너지를 맞춰주는 과정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거나 집단적 비합리성을 경계하거나 깊이 있는 관계나 의미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이성적 경향이 강하다면 상대적으로 아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소규모의 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집단 활동의 목표나 가치에 동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죠. 또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사교적인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이성적인 성향이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의 스펙트럼 위에서 인싸와 아싸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시다. 결국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다양성과 스펙트럼이라는 시각을 통해 인싸와 아싸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교성은 단순히 활발함 대 조용함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다채롭고 유동적인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외향적인 척하는 내향형이거나 사교적인 가면을 쓴 경우일 수 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아싸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깊이 몰입하는 특정 취미, 예를 들어 게임, 덕질, 동호회 활동 등이나 전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열정적으로 변하는
상황적 인싸도 흔합니다. 대규모 모임은 피곤해하지만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는 누구보다 깊고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깊이를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날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고 싶다가도, 즉 외향적 모드였다가 어떤 날은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돌보고 싶은즉 내향적 모드가 되는 소위 양향성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아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기 상황이나 특정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한 상황, 관계, 컨디션, 나이, 경험 등에 따라 사교성의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성을 표현하는 강도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거시적인 특징을 잡아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패턴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라벨로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는 것과 같으며 그 안에 숨겨진 풍부한 다양성과 잠재력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라벨 너머의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싸와 아싸라는 현상을 다양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라벨들이 왜 등장했고 어떤 순기능을 했는지 이해하는 동시에 그것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싸와 아싸, MBTI 등의 분류는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해를 돕는 단순화 도구로 기능했지만 인간의 다양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사교성은 기술과 선호도의 복합적인 측면이며 선호되는 선천적 기질, 후천적 경험, 그리고 본능 혹은 이성 선호 경향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사교성은 인싸 혹은 아싸라는 이분법이 아닌 상황과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라벨에 의존하기보다 개개인의 고유한 맥락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도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한계나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왜 그토록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위안과 재미 그리고 소통의 도구가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던 그들에게 MBTI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최초의 지도이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통의 언어 역할을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확실함 속에서 작은 안정감이라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